오늘 머니플러스 오랜만에 또 앉아서 인사를 드리는 만큼 8월 마지막 거래일 맞아 특별한 시간 구성해봤습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또 9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앞두고 국내 증시 향방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해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글로벌 이벤트 줄줄이 대기 중이죠. 트럼프와 해리스와 트럼프 미국 대선 후보 간 첫 TV 토론을 열면서 대선 레이스를 본격화하게 됩니다. 또 다음 달 9월 18일이죠. 기준금리를 낮출 거다. 강력한 신호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통화정책 변화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와 관련해서 국내 증시 변동성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투자 인사이트를 얻어보는 시간 한국경제TV 창사 25주년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세 분과 인사 나눠볼게요. 한국투자증권 이선엽 이사 그리고 HS 아카데미 이효석 대표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님이시네요. 죄송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미국 대선 관련 주요 일정과 함께 후보별 공약과 경제 정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대관식,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해리스 대 트럼프 이 둘 간의 미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했습니다. 대선 상황과 함께 증시 영향 또 향후 관전 포인트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 대-트,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라는 기조가 만연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극적으로 총격을 피하자 God saved Trump, 신이 트럼프를 구했다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등판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외신들은 해리스 돌풍이 불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136개 여론조사 평균을 보면 8월 4일 기준으로 이 둘 간의 지지율은 역전됐으며 이후 점차 격차는 벌어져 현재 해리스가 트럼프를 49.7 대 45.6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선이 증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두 후보의 공약도 비교해 볼까요? 한 가지 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 아메리칸, 즉 미국 우선주의인데요. 공화당이 대중국 관세 장벽을 추진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이지만요. 양당 모두 중국을 겨냥한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중국이 아닌 미국이 21세기를 주도할 것이라고 발언했으며 트럼프는 미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발언하는 등 두 후보의 기조에는 미국 우선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 다른 세부 부분에서는 기조가 갈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리스는 증세를, 트럼프는 감세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또 해리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등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계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는 해당 법안들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또 해리스는 청정에너지 확대를, 트럼프는 석유 등 전통에너지 확대를 강조하고 있죠. 트럼프가 당선되면 글로벌 방위비 증액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요. 두 후보 모두 약가를 인하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트럼프는 경쟁을 통해 의약품 가격을 낮추겠다고 하는 등 좀 더 바이오 기업에는 친화적인 모습입니다. 기조가 갈리고 있다 보니 소위 해리스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로 불리는 섹터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해리스 수혜 섹터로는 재생에너지, 2차 전지주를 비롯해 낙태, 마리화나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트럼프 수혜 섹터로는 전통 에너지와 함께 방산, 조선, 가상자산,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트럼프 트레이드로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기도 한 바 있습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지난 2016년 힐러리 대 트럼프의 대선 경쟁을 통해 얻은 교훈이죠.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앞서고 있지만 정치 베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즉 대선 구도는 초박빙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정을 주시해봐야 할까요? 일단 현지 시각으로 9월 10일 트럼프와 해리스의 첫 대선 후보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토론을 주관하는 ABC 방송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하고는 있지만요. 결국 토론 방식에 합의하며 해당 토론은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 간의 첫 토론 대결에서 누가 우위를 보일지 현재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들의 토론은 현지 시각 10월 1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초박빙 대선 구도 속 트럼프 또 해리스 수혜주들의 변동성이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첫 대선 후보 토론도 함께 주시해보시죠. 지금까지 이은이었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네요. 방금 이혜은 캐스터 얘기했듯이 핵심 일정 바로 다음 달 10일로 다가온
대선 후보 간 TV 토론입니다. 직전 토론에서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토론해서 바이든 대통령 아주 막 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치매 논란도 있고 막 이랬죠. 그래서 이제 후보에서 탈퇴를 하게 되고 사퇴를 하게 되고 해리스하고 재대결이 예정이 돼 있는데 해리스 부통령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요. 누가 이길지 일방적인 우위를 예단하기 힘든 상황인데 어찌됐든 뭐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이선영 이사님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을 이직할 뻔한 이선영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우선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제가 보기엔 박빙이 될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아시겠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보여줄 거는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기존에 트럼프 일기를 겪기도 했었고 일단은 어떤 공약이 있는지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해리스는 이제 갈수록 우리가 모르던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거를 등에 업고 이제 뒤집으면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조금 날이 갈수록 뭔가 해리스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 쪽의 방향의 정책이 나오기보다는 이분이 왜 이렇게 규제를 좀 많이 하지?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어떤 규제도 있었냐면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뭔가 세금도 하겠다. 이건 제가 볼 때는 표를 깎아먹는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죠. 예, 정말. 그래서 뭐 미국 일각에서는 이분의 성향 자체가 뭔가 좀 자본주의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스스로 뭔가 지지를 더 높이는 쪽보다는 지금 이런 추세대로 나간다라면 오히려 트럼프하고 좀 더 박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저희들이 볼 때도 지금 뭔가 윤곽이 뚜렷해서 이렇게 해서 해리스가 계속 치고 올라갈 거야 이거보다는 끝까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좀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요즘 어떤 자리를 가든지 어떤 분들을 만나든지 누가 될 것 같아요? 라는 질문 많이 여쭤보곤 하거든요. 우리 이호석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거는 돈을 걸고 이제 누가 갈 것 같은지 베팅 사이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베팅 사이트를 기준으로 봐도 역시나 굉장한 박빙인 거죠. 지금 거의 48대 48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주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 주가인데요. 이 주가가 트럼프 총격 사건 당시에 급등했었죠.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해가지고 40불까지 급등했었는데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보니까 20불 정도까지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많이 낮게 본 것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해리스가 선전하니까 그렇죠. 근데 해리스의 선전은 지지율의 선전이었지. 그리고 그 지지율의 선전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가 너무 싫어서에서 나온 반작용이 아닐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해리스는 얼마나 싫어에 대한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이선영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해리스도 이게 정책을 보니까 이거 뭐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끝까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V토론에서 또 누가 우위를 잡느냐에 따라서 업종별 방향성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현재 박빙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거 미 대선 당시 증시는 어떤 움직임을 좀 보였는지 우리 신인규 기자님이 정리를 해주셨다고요? 네. 2000년 이후에 미 대선 지금 6번 있었습니다. 2020년까지. 5번은 증시가 올랐습니다. 나스닥도 올랐고 S&P 500도 같은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두 분의 얘기들을 덧대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미국 대선 전체 연도가 아니라 대선 1 직전 3개월간의 S&P 500의 수익률이랑 좀 관계가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선 전 3개월 동안 S&P 500이 올라가면 집권당에 좀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공화당이 집권하던 때에 이 대선 전 3개월간 S&P 수익률이 플러스다 이러면은 공화당 후보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건데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도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 뭐 40년간의 데이터들을 저희가 뭐 CG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걸 봐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의 다 그런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거의 한 80% 넘는 확률로 됐었는데 2000년 들어서 한 번 이게 안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안 맞았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던 2020년의 대선입니다. 이때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측 대통령이 공화당이었을 때 S&P 500 수익률 2.26% 찍었거든요. 3개월간.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됐단 말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떠냐? 올해 미 대선일이 11월 5일입니다. 그러면은 8월 5일부터 3개월 동안 어떤가 봐야 되는데 8월 5일에 S&P 500을 봤더니 5,186.33이었고요. 현재는 5,591.9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정도, 한 달이 덜 됐지만 7.82%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고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확률적으로는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 쪽에 좀 유리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통계적으로 해볼 수 있다라는 건데 아까도 이제 반대 경우 있었으니까 확률은 있지만 이거를 맹신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정도로 정리를 하죠. 예. 네. 자, 왜 맨날 미국 얘기만 하냐 이러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미국 대선, 우리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뭐 동아시아 전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해리스하고 트럼프 중에서 누가 당선이 돼야 우리 증시에 도움이 될지 이선엽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가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시가총액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업종들을 비교해 보면 충분히 그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주력 산업이라면 일단 반도체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제약바이오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 요 4개 업종에서 사실 시가총액 상위를 굉장히 크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이제 표에서도 나왔듯이 어떤 분이 당선이 되냐에 따라서 명암이 많이 갈리게 되는데 예컨대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집권할 경우는 일단 어쨌든 간에 AI는 공통 분모라고 놓고 보고 나머지 분야에서 일단 전기 자동차라든가 배터리 쪽이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현재도 좀 오르고 있지만 제약바이오 쪽도 긍정적일 수 있는 거고 또 제가 보기엔 자동차 쪽도 그렇게 불리한 여건은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두고 본다라면 민주당이 그래도 장악을 했었을 때 국내 지수에는 조금 유리한 방향일 수 있겠다. 다만 미국 증시와 같이 연관을 시켜보면 미국 증시는 현재 있는 민주당보다는 오히려 트럼프가 장악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 바이 아메리카 얘기를 할 거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감세 정책도 있을 거니까 또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라는 분이 또 당선이 된다라고 보면 우리 증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조금 현재에서 이렇게 좀 부진한 업종들이 생기는 반면에 지금 보셨던 조선이라든가 또 일부 방산 같은 경우는 현재보다 더 월등한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놓고 본다라면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도 어떤 분이 되셨을 때 미국 증시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업종별로 굉장히 명암이 갈릴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전체 지수만 놓고 본다라면 트럼프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현재 있는 민주당이 되는 방향이 전체 업종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업종을 끌어들일 수 있는 영향력은 있겠다 정도로 저는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예. 복잡하죠. 네, 흑백 논리로 뚜렷하게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좀 유리할 것이고 국내 증시는 이제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지수 측면에선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당선이 되든 중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견제는 좀 유지 또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중국 견제 측면에서 좀 타격을 받거나 아니면 수혜가 예상되는 우리 국내 증시 섹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효석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그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을 전후로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니까요. 좀 개인적으로 좀 놀랐던 사실이 미국 증시는 미국 대선이 있든 없든 늘 올랐더라고요.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데 한국 증시는 미국 대선이 있던 해는 늘 미국 대선 전후로 주가가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미국 증시는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그냥 좋다라는 거고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근데 왜 안 좋았냐라고 생각해보면 미국 정부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대외 정책이 바뀌고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제 주가가 실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대선이 끝나는 시점을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 주셨던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는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는
원래 있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그러면 원래 있었던 것에 계속 집중하기보다는 없다가 새로 생기는 것에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약 바이오 업체가 우리나라 업종에서 이제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9월 말쯤에 하원에서 통과될 걸로 예상되는 생물보안법이 있는데요. 이 법안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해리스가 된다면 또 신재생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이오 완전 지금 주도주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바이든 정부의 세제 혜택을 겨냥해서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일제히 미국 투자를 확대해 왔죠.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도 최근에 그렇고요. SK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줄줄이 확대를 했는데, 트럼프 후보는 전기차 세제 혜택을 포함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전면 폐지하겠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죠. 전면 폐지의 현실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이제 데이 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분이 내가 당선되자마자 그날 하겠다. 그러니까 강력한 의지를 보인 거죠. 그렇게 보였던 것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기차 의무를 폐지하겠다. 두 번째로는 이민과 국경 보안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해고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게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첫날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전기차, 그리고 이민 정책,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뚜렷한 색깔을 보여주고 싶은 트럼프의 의지를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법안이 완전히 없어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모순되는 이야기들이 좀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판타스틱하다, 이 친구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도 좀 갈등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기차 정책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정책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바이든 정부에 비해서는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차 전지 이야기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LG 엔솔이 도요타용 배터리 GM 합작 공장서 생산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어제도 미국의 중국 배터리 규제 강화 소식 속에 이제 LG 엔솔이 6% 넘게 급등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확실한 추세적 반등은 아직입니다.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주 국내 증시, 우리 미 대선이 어떤 여파가 좀 미칠지 어떻게 보세요, 이선희 기자님은? 우선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그 트럼프의 규제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성장에 뭔가 조금 이제 장애물이 생겼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런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더 클 수 있을 거냐 없을 것이냐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전기차는 현재보다는 그래도 시간이 걸릴 뿐이지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산업 자체는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거죠. 일단 AI가 돼서 나중에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게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차로 되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뭔가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 줄 수 있는 현재 이런 것들이 현재 AI를 통해서 저는 창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도적인 장치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정치적 권에서 그래도 좀 성장을 좀 밀어도 주고 막 보조금도 주고 나면 더 빨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동력들이 좀 조만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봤었을 때도 이게 정책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한번 캐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게, 전기차라는 것 자체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서민분들이 차를 사셔야 된다라고 보면 어쨌든 가격이 좀 많이 싸져야 되고 배터리 가격도 싸져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현재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 배터리 공급 과잉되고 여러 가지 되면서 정말 중저가 차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일단 고무적이 아닌가. 또 중저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차가 작다 보면 배터리가 작아지면서 성능이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우리 흔히 얘기해서 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불이 나기도 했지만 또 바꿔 생각해 보면 그럼 불 났을 때도 안전할 수 있는 기술이 또 발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하나씩 장애를 극복해 나가면서 시장에서 조금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제가 보기엔 종목별로 이제 명암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경쟁력을 가져가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시장에서도 보면 LG 엔솔도 괜찮아지는 모습이고 또 SDI도 되게 좋아지는 모습들 예, 이런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뭐 연기금들도 사고 있어서 되게 수급도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뭐 배터리만 하더라도 기존의 파우치형에서 각형으로 가는 모습들이라든가 지금 말씀을 너무 잘 주셨지만 전기체 쪽으로 전고체 쪽으로 또 발달을 하면서 이런 어떤 기술적인 해자를 또 넘어서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어차피 나중에 시장에서 위험하다라는 걸 불식시키고 또 배터리 차가 비싸다는 걸 불식시켜주는 요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어떤 그 각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운 건 뭐냐면 한국이라는 국가가 배터리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차 비중이 제일 낮습니다. 참 그래요? 특이한 케이스죠, 그렇죠? 그러네요. 예, 그런 국내에서는. 그렇죠. 국내에서는 네. 좀 많이 맞습니다.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이 비중이 가장 높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은 제가 얼마 전에도 상하이를 갔다 왔지만 상하이는 60%가 넘습니다. 전기차 아닌 걸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단합니다. 실제로 대단하더라고요. 가셔서도 예, 느끼셨나요? 맞습니다. 오. 그리고 실제 많이 타보기도 하고 네. 일단 보급률은 뭐 그쪽이 굉장히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모든 2차 전지 관련주가 다 올라간다가 아니라 이 기술적 극복을 하는 어떤 기업마다 좀 달라지는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소형화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기술을 갖는 기업이 좋아진다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가 화재에 되게 취약한데 요걸 막아줄 수 있는 기업이 좋아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제가 볼 때는 뭔가 극복해 나가면서 전기차 보급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면 오히려 제가 볼 때 더 나은 어떤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중국은 뭐 정부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뿌리죠. 미국도 보조금 넣고 보조금이 뭐 거의 없는 한국의 기업들이 오히려 좀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어쨌든 2차 전지 투자자분들 너무너무 많은데 손해 보신 분들이 그만큼 많은데 거의 지금 바닥에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종목별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빠졌으면 뭐 이런저런 지금 안 좋은 얘기들 다 반영이 된 거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부 종목들을 보면 종목별로는 여전히 좀 어려운 기업들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관련 기업들 내에서도 저는 상당한 차별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선별적인 투자 강조를 또 하셨고요. 트럼프가 당선될 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다.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지적들도 미국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조금 타당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효석 대표님? 네, 트럼프가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 게 있죠. 물가를 코로나 이전으로 돌려놓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프라이스는 드라마틱하게 내려갈 것이다. 이게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물가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한 것은요. 물가의 안정이 아니고요. 물가를 하락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물가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 코로나 당시까지 이제 내려가겠다는 얘기인데 디플레네요. 안타깝게도 요건 이제 경기 침체가 없으면 이제 불가능하겠죠. 네, 이게 이제 그런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내놓는 정책을 보면 다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요? 앞서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 어쨌든 중국에서 수입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민 정책을 강하게 하겠다. 그러면 저가의 노동력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럼 임금이 올라갈 거고 인플레이션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감세하겠다, 더 감세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부분들은 연준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간섭을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못 올리게 금리를. 아무래도 내가 보기에는 파월보단 내가 난 것 같다. 왜냐하면 I'm rich니까 나는 부자기 때문에 내가 부자여서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말하는 것과 실제로 이루어질 것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격을 낮추겠다, 드라마틱하게 낮추겠다라는 말은 했지만 실제로 현실화될 거냐는 그 정책이나 이런 거 부분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1년, 2년 후에는 지금보단 좀 둔화됐다라고 보면은 디플레이션 압력이 좀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 대선 레이스 본격화에 따른 증시 영향 살펴봤는데 사실 이제는 뭐 미리 예측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대응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선진국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우리 미국의 기준금리가 9월부터 인하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리 인하 전망에 따른 증시 영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사실상 피봇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번 잭슨홀 미팅 발언에 따라서 그럼 증권가는 어떤 수의 업종을 지금 선별하고 있는지 먼저 박정원 캐스터가 정리했다고 하니까요.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종료됐습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세한 내용들 함께 짚어보시죠. 파월 의장은 현재 고용시장은 이전 과열된 상태에서 상당히 냉각됐다며 정책 제약을 적절히 조정하면 경제가 강력한 고용시장을 유지하며 2%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물가에 대해서도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에 매우 가까워졌다며 안정적으로 2%에 복귀할 거라는 확신이 커졌다고 언급했는데요. The time has come for the policy to adjust. 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이 문구에 증권가들은 금리 인하가 사실상 확정된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올해 남은 금리 관련 일정들 캘린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 FOMC와 한국은행 금통위 공식 일정들인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현지 시간 9월 18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19일 목요일 새벽 3시에 예정된 6회차 FOMC입니다. 시장은 이날 피벗이 가능할 거라고 보면서 금리 인하가 확실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9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그 수혜를 받을지 국내 증시 투자 전략들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로 인한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안정적으로 평가받는 채권 시장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기준금리가 고점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확산되면서 올해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 규모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통상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질수록 이 채권값이 오르는데 오는 9월에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는 만큼 채권 매수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채권 시장에 기대감이 선반영된 만큼 향후 채권 투자에 유의한다는 조언도 한 점 참고해 보시죠. 한편 금리 인하와 함께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한 주주 환원이 기대되는 기업들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9월에 밸류업 지수를 발표할 것이라는 예정을 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해당 지수가 밸류업 2차 랠리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증권가는 금융과 건설, 방산주 등에도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올해 하반기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반도체와 자동차, 2차 전지와 바이오, 또 조선 등의 종목들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금리 변동으로 국내 주가 수익 비율이 낮은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밸류에이션 매력이 기대되는 성장주들은 물론이고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된 업종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자금 조달 수단을 덜 수 있는 해상풍력과 바이오, 그리고 자산 수익률 상향이 기대되는 리츠 섹터를 특징적으로 짚어냈습니다. 이렇게 증권사별로 제시한 금리 인하로 수혜가 기대되는 섹터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박캐스터 수고했습니다. 지금 선진국들 줄줄이 지금 기준금리 낮추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낮춘 국가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습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죠. 미국 연리 5.25에서 5.5%. 9월 18일 FOMC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출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속도로 얼마만큼 낮출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죠. 이선영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지금 굉장히 크게 낮추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미국 경제를 저는 연착륙 내지는 경기 둔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기준금리가 많이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실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침체로 예상한다라면 더 많은 금리를 내려야 될 것이고 금리 인하도 이제 종착역이 중요할 건데 거의 소프트 랜딩을 예상하시는군요. 예. 거의 제로의 수준까지 내려야 되는 어떤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게 경기 침체일 것이고 저처럼 그 정도 아니고 소프트 랜딩이나 본다라면 금리를 내리긴 내리되 일정 수준 어느 정도 내리다가 중단하는 보험적 금리 인하라고 보통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인하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보험적 금리 인하 성격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 지금도 여전히 미국이 이제 연준의 순 데이터를 보니까 코로나 때 보여줬었던 그 사람이 부족했던 그런 모습들
뭐 글로벌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민자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기보다는 여전히 많이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미국 경제가 일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해고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올해 내내 또 지난해부터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산업의 변화는 제조업으로의 변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진 건데 이 투자가 이루어진 데에 이루어지는 또 다른 어떤 행위는 역시 고용일 거잖아요. 공장을 지어놨으니 이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럼 그 뒤에 애프터 시장을 놓고 보면 투자를 해놓은 다음부터는 또 다른 해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어진 공장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고용이 창출이 된다고 보면 미국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침체로 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봤었을 때 미국이 금리 인하는 일정 부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폭이나 우리가 하는 부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많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가겠지만 그래도 그 인하 폭은 두드러지지 않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호석 대표님은 남은 하반기 금리 인하 폭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네, 그 시장에서 현재 반영되어 있는 수준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보면요. 네. 오늘 아침 기준으로 보니까 페드워치. 4번 인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4번 인하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거죠, 시장은요. 근데 앞으로 회의가 3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3번 중에 한 번은 50bp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25, 25, 50을 해야 이제 100bp 인하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빅스텝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는 보통 경기가 너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좀 어려운 그런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는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를 생각을 꽤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는 월가에 좀 재미있는 격언이 있어요. 어떤 격언이 있냐면은 경기 침체의 반대말이죠. 경기 확장이라는 아이는 나이가 들었다고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경기 확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죽냐? 연준이 죽이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준이 의지를 가지고 경기를 살릴 의지가 없으면 연준이 억지로라도 해서 죽이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계속해서 살아남는다. 즉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중요한 격언인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연준에서 만약에 경기 침체를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험적 금리 인하가 됐든 어쨌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그런 가정을 베이스로 깔고 금리 인하를 많이 할 거다라는 기대는 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한국은행 역시 10월부터 본격적인 10월 11일이 됩니다. 금통이 열죠. 이때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이죠. 찬반 논란도 있다고 하는데 증권가 전망까지 신인규 기자가 정리했다고 합니다. 찬반 논란이라고 하면 지금이 금리 낮출 때는 아니냐 뭐 이 이야기가 될 것인데 사실 현재로서는 찬반 논란 전에 어느 쪽에 더 힘이 실려 있는가 이거 먼저 보시는 게 투자 방향을 정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세계적인 인하 시기가 왔구나 이게 사실 중론이고요. 이호석 대표, 이선엽 이사께서 짚어주신 대로 이제는 인하 폭이 얼마가 될 것이냐 이걸 갖고 움직이는 거겠죠.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나라 금통위가 이제 지금 아마 10월부터는 당장 금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9월에 미국이 내릴 거니까라는 논리가 중론이고 지배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은행이나 증권가 쪽에서도 이쪽에 그러니까 금리가 한국도 무리 없이 내려갈 것 같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는 보고서가 많습니다. HSBC 보면은 10월에 25bp 인하 그러니까 0.25%포인트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는 게 중론이다 이렇게 보면서 내용들의 근거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금리를 결정하는 분들, 금통위원들, 그러니까 하는 총재 포함하면 대한민국에 7명 계신 분들이 현재 대다수가 4분기에는 경기 완화 사이클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면서 특히나 6명의 금통위원, 그러니까 하는 총재 제외한 6명 가운데 4분께서는 3개월 뒤에 금리 인하 적절하다라고 거론을 했는데 이거는 지난달에 2명이었었거든요. 논 자체가 바뀐 거죠. 이제 소수에서 다수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감안하면은 아마 25bp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얘기고 그리고 BNP 파리바 같은 경우는 하는이 보여준 인플레에 대한 자신감 이것도 특기를 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걸 또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증권사 가운데 NH투자증권은 10월, 11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남은 이 금리 결정이 2번 있습니다. 10월 11일에 있고 11월 28일에 있는데 이 2번 동안 다 금리 내릴 것이다. 조금씩 내려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수는 근데 아까 찬반 논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우리나라 쪽으로 갔을 때는 어떤 얘기냐면 결국 빚입니다.
부동산 그리고 가계부채에 대한 우리나라라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움직일 때 다른 나라보다도 부동산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묶여있는 부채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소수 의견도 있긴 있었습니다. JP 모간이 그랬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전망 시기가 한국은 10월이 아니라 11월이 될 거다. 10월에 어쩌면 금리 멈출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 3개월 뒤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금리 인하 내려라란다는 이제 소수 의견이 등장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의 금통에서는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파 역시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꽤 부담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고 KB증권 같은 경우도 이제 금통위원들 전부 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매수 심리가 들어오고 있는 거 우리가 만약에 금통위원들이 기준금리 결정을 인하로 했을 경우에 이게 갑자기 팍 퍼지면 어떻게 될까? 이거 걱정을 많이 한다. 이것 때문에 어쩌면 금리 인하가 조금 생각보다는 천천히 될 가능성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다음 달에 미국, 지금 신 기자 얘기대로 한국은 뭐 10월이 됐든 11월이 됐든 뒤따라서 기준금리 인하를 할 예정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대에 접어드는 건데 이럴 때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업종에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이 이사님? 뭐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큰 틀이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내내 시장에서 우리 시장의 강세를 이끌었던 기업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공통분모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데 밸류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업의 성장의 안정성도 있지만 어쨌든 주주가치 환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주주가치 환원 중에서 제일 큰 게 자사주 매입 소각입니다. 주식 숫자를 줄여서 한 주당 순이익을 올리면 저절로 그 기업은 PER 즉 퍼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목을 하지 않았는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올 초부터 자사주 매입을 소각하겠습니다 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정말 큰 폭으로 올라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주주 환원을 지속적으로 약속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더 추가적인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기업들 말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대부분은 뭐냐면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한 수혜 기업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현재 미국이 제조업으로 변신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이라는 어떤 국가를 견제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올랐던 기업들, 예를 들어 지난해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올해 같은 경우는 변압기가 거기에 해당이 될 거고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이란 경쟁자를 제거해주는 주식 측면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강력한 공급자를 제어해주는 역할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수혜가 굉장히 컸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미중 간의 갈등 또는 해리스라는 분이 되든 아니면 트럼프라는 분이 되든 중국에 대한 규제는 더 강해질 텐데 중국과 관련된 규제가 강해질 때 늘어나는 섹터가 많아질 거라는 얘기죠. 아까도 뭐 잠시 보였지만 그게 조선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이호석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생명보험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된다라면 저는 새롭게 미국에서 중국과 관련된 규제를 더 강하게 하는 업종이 있다라면 그 업종은 새롭게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은 친주주 환원 정책 업종 플러스 미국의 규제 강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규제 강화하게 될 테니 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을 좀 주목해 보자라고 우리 이선엽 이사님은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또 우리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원화 강세로 전환이 되니까 수출주에 또 타격이 있는 거 아니냐, 반도체, 자동차, 뭐 음식료 쪽에 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어요. 네. 조금 제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분들도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효석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환율이 이제 그 기업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주식 시장이 막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네. 제가 봐도 좀 이거는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달러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위기라면 정말 위기라면 달러가 이렇게까지 약세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거 알겠지만 최근에 이제 달러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네. 근데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된 원인을 제가 이제 살펴보면은 이런 거 부분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미국이 이만큼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봤던 이제 재밌는 뉴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엔화가 강세가 되니까 와, 그러면 이제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다 투자해놨던 돈들을 가져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웬걸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최근에 한 달 동안에 일본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요, 역대급으로 해외 자산을 더 샀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서학개미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미국 달러가 약세가 됐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더 약세가 되겠다. 그러면서 미국 자산을 팔고 들어올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게 기회다 하면서 더 살까요? 이것을 보여주는 시나리오가 일본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역대급으로 한 달 동안 해외 주식과 해외 채권을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달러의 약세라는 것은 미국 경제가 그 정도로 센 건 아니네라는 것에 대한 효과였을 뿐이지 앞으로도 그럼 달러 강세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달러가 이렇게 강세면 수출주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수출주의 성과가 최근에 안 좋았었거든요. 또 오히려 이걸 역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내수에 대한 기대감은 해외에서는 더 심각하게 안 좋거든요. 딱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게 너희 인구 줄지 않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내수는 안 좋잖아. 그러면 너희 코스피 중에서 살 수 있는 거는 수출주밖에 없지 않아? 이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달러 강세 때문에 나타나는 수출주의 부진 현상은 기회로 삼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뭐 그만큼 복잡하기도 하지만 환율 또 우리가 전망이 그만큼 우리 증시 경제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사님, 원달러 환율, 엔 환율 또 엔 달러 환율 다 중요하지만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원화의 그 강세 흐름은 앞으로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정책 자체를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은 앞으로 큰 틀에서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미국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대외 부채를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근데 그 부채를 줄이시는 방법은 벌어서 갚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제조업 국가로 변신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미국이 올바르게 제조업 국가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환율의 도움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물건을 만들게 되면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 이 비싸진 가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달러를 약세로 만들고 동시에 상대국 국가들 예를 들면 한국의 원화, 일본의 엔화,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를 일부 강세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있을 건데 이게 현재 양당에서 공약으로 나오고 있을 정도고 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옛날에 USTR 즉 무역대표부에 있었던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제2의 플라자 합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라면 미국은 지속적으로 정책 자체가 달러를 조금 더 약세로 그리고 주변국 통화를 강세로 가져가면서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원하는 현재보다는 좀 더 강세 방향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 당선 유력 시에도요? 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8월 5일 블랙 먼데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봐 불안하죠. 간밤에는 2분기 성장률 수정치 3.0 나오면서 조금 완화가 되긴 했습니다만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효수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 확장은 스스로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오겠지, 결과적으로 오겠지 하는지 지금 안 온 지가 지금 2년째 지금 안 오고 있잖아요. 안 오는 게 왜 그러냐면은 연준의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안 온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인데요. 저의 생각으로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과거에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봤을 때 금리를 인하할 때 꼭 왔더라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제 뭐 역사적으로 보면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은 건 사실인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21세기라는 거예요. 20세기 연준은요. 물가도 잘 몰랐고 경제도 잘 몰랐어요. 근데 21세기 연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잘 대응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연준이 만약에 잘 대응을 한다면 미국 경기 침체 없이 잘 무난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 HS 아카데미 이효석 대표 그리고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와 한국경제TV 창립 25주년을 맞아서 또 깊은 인사이트 나눠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